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코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때마침 터졌던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매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뉴스를 통해 보셨기 때문에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마이클 세일러가 배당을 주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32개를 5월 말에 판 것은 팩트로 보입니다. 문제는 크립토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팔았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거 저런 게 겹치면서 전 세계 코인 투자자들이 지금 분노는 이제 넘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절망, 포기 그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즉 우리나라만 힘든 건 아니다라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산들이 랠리를 벌이고 있는데 코인만 계속 떨어져서 상대적 박탈감이 어마어마했었죠. 그리고 그 와중에 마이클 세일러가 또 팔았다고 해서 뭐 스트래티지를 포함해서 비트코인도 어제도 안 좋은 모습, 최근까지도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정말 화가 많이 난 것 같겠죠. 자, 이분은 이제 제가 번역된 걸 가져오긴 했는데요. 왜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팔았을까? 뭐 신장이 떨어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마이클 셀러는 항상 비트코인을 지켜라, 팔지 말아라. 차라리 팔려 한다면 신장을 팔아라, 콩팥을 팔아서라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이 두 짝 다 떼먹고 이제 판 거 아니야? 없으니까 파네. 이런 조롱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CNBC에 또 오랜만에 톰리가 나왔는데, 이 조 아저씨의, 조 아나운서의 얼굴 표정만 보더라도 뭐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뭐 내용을 다루려고 한 게 아니라, 뭐 정말 장난쳐냐? 뭐 무슨 말이라도 한번 해봐라. 뭐 이런 뉘앙스로 대화가 오고 갔다. 이 톰리의 이 비트마인 BMNR 티커명 뭐 배지를 붙이긴 했는데 오늘따라 굉장히 초라하고 힘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손 동작만 가져왔습니다. 뭔가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모양이죠. 제가 의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 길게 대화는 했지만 핵심만 얘기한다면 너 그거 잘하는 거 있지? 솔깃한 분석 너 잘하던데 너 한번 해봐라. 또 한번 들어는 보자. 뭐 잘하던데 뭐 맨날 오른다고 하고 근데 심리라든지 뭐 감정적인 거 그런 거 외에는 오를 근거가 없잖아. 이렇게 딱 잘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그런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없잖아. 너가 지금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뭐 손동작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트위터에서도 정말 분노의 장면들이 많이 보이는데 마이클 세일러가 32개를 팔았다. 영원히 안 판다면서 하면서 지금 굉장히 분노에 있는 한 네티즌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사기꾼 나쁜 놈아 감히 내 얼굴에 대고 팔아? 내가 이거 좋다고 해서 스트래티지를 샀는데 특히나 이분이 주장하기는 그렇게 잘 나가는 하이퍼 리퀴드를 팔아서 스트래티지를 샀는데 당신이 감히 팔아? 이 사기꾼아? 뭐 이런, 뭐 전 세계적인 정말 분노와 절망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인간 지표로 유명한 짐 크레이머라고 있죠. 이분조차 조금 돌아서는 모양새다. 이분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약 250만 달러 규모를 팔았다. 요거는 팩트다. 근데 스트레티지가 그동안 비트코인을 얼마나 떠받쳐왔는지를 고려할 때 친크립토, 친비트코인 입장을 재평가해야 될 것 같다. 즉, 예전에는 이제 레리 핑크 만나고 블랙락 CEO 만나서 조금 개종을 한 것처럼 보였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야, 이거 다시 입장 바꿔야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년간 스트래티지가 트램폴린 역할, 퐁퐁 튀기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이거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조작이다. 스트래티지 때문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짐 크레이머는 조작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건 좀 너무 강한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친 크립토 입장은 지금 재평가하고 뭐 재밌는 거 많은데 굳이 이런 거 해야 돼? 뭐 이런 입장을 보였다. 근데 이분이 뭔가 우려를 표명할 때는 뭐 조만간 반등이 나왔었는데 뭐 인버스 크레이머 ETF도 있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잘 몰랐던 스트래티지의 매도 여기에 대해서 좀 파헤쳐 보면요. 일단 애초에 스트래티지가요.
비트코인을 32개만 팔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티지가 5월 29일자로 이 아캄이라는 데이터 업체가 그냥 추적하면 다 나오거든요. 스트레티지가 분명히 5월 29일자로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411개의 비트코인을 전송을 했었어요. 그것도 한 번에 전송한 게 아니라 뭐 시장 충격을 감안하는 건지 어떤지 205개 한 번 보내고 206개, 200개씩 나눠서 411개를 보냈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팔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보낸 건 팩트입니다. 보통은 팔기 위해서 보내는 게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로 판 거는 32개, 약 250만 달러 정도만 팔았다더라. 이렇게 공시를 통해서 밝혀졌어요. 즉, 보낸 건 411개지만 실제로 판 건 32개였고 나머지 뭐 380개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시 출금을 해서 본인들의 스트래티지 장기 보유 지갑으로 가져갔다. 이런 사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다 팔려고 했다가 깎아서 조금만 팔았는지 그거는 세일러만 알 수 있겠죠.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팔았다. 그리고 그 판 이유가 이제 배당을 주기 위해서인데요. 배당에는 보통주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고 우선주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비트코인도 이제 세 번째 옵션이긴 하지만 쓰였다. 요거는 일단 팩트로 보입니다. 그쵸? 그래서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더 많이 팔려고 했었지만 조금만 팔았다. 이런 내역이 있었다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매도가 앞으로도 발목을 잡을까? 이게 우리의 문제잖아요. 뭐 갈등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게 과거에도 22년 12월 제가 정확히 날짜까지 기억하거든요. 22일자로 비트코인을 무려 704개를 판 적이 있었어요. 제가 1년 전, 2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문제는 대부분 모르십니다. 왜냐하면 22년 12월에 거의 대부분이 의미 있는 수량을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뭘 들고 있어야 방송을 들을 거 아니에요. 아무 관심도 없고 떠나 있으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실 자체가 알려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년, 2년 전에도 판 적 있다. 개수는 제가 헷갈렸는데 700개 정도를 팔았었어요. 그래서 16,000불 정도에 팔았었고 이때 당시 판 목적은 세금 손실을 상기하기 위해서 즉 22년 12월이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확정 지어줘야 이득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퉁쳐서 세금을 덜 내겠죠. 그 작업, 윈도우 드레싱 같은 작업을 했었다. 그리고 이틀 뒤에도 810개를 다시 사서 오히려 더 많이 샀었다. 최근이랑 차이가 있다면 최근에는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적은 32개를 팔았었고 7만 7천 불 정도에 팔았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뜻 보더라도 뭐 한 3, 4배 굉장히 많이 올라 있네요. 지금 상황도. 그리고 전체 들고 있는 비중 대비해서 704개도 0.5% 정도를 판 건데 지금 판 거는 글쎄요 0.003% 정도를 팔았다. 뭐 우리로 친다면 우리가 만약 몇 억 정도를 투자했다면 한 30만 원, 25만 원 정도를 한 느낌,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이진 않거든요. 이 금액 자체가 너무 작잖아요. 그리고 우선주를 배당하기 위해서 지급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아직 샀다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 남은 379개는 또 보유 지갑으로 재입금을 했었고, 그래서 뭐 그렇게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22년도에는요. 뭐 테라 루나든 FTX든 셀시우스든 3에로 캐피탈이든 굉장히 다 망하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도 이 마이클 셀러가 무려 8,100개를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1월부터 12월 21일까지 FTX가 11월 초에 터졌었죠. 그 힘든 기간에만 전체 22년 매수의 한 25% 이상 2,400개를 샀었어요. 그러니까 704개를 팔았다고 해서 이게 뭐 하락을 본다든지 팔고 배신을 한다든지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그리고 올해는 뭐 더 심하죠. 26년도에는 지금 뭐 반도 안 지났는데 5월까지 무려 8.1만 개나 되는 비트코인을 샀는데 32개를 팔았다고 해서 뭔가 뭐 흔들린다든지 그렇게 뭐 위험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포에 지금 굉장히 탐욕을 부리고 있는 단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뭐 물론 32개를 판 것도 있지만 지금 뭐 8만 1,000개를 샀었고 22년도에도 8,100개를 샀었고
공포의 탐욕을 부려라를 저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또 하나, 지금 스트래티지를 강력하게 따라붙는, 물론 체급은 작지만 유력한 지금 경쟁자가 하나 등장을 해서 그것도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예전에 21 캐피탈도 좀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야, 이 친구도 만만치 않아요. 스트래티지의 모델을 거의 똑같이 혹은 더 강력하게 이 구조를 가지고 따라오는 스트라이브라는 회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CEO는 매트 콜이라는 분이고요. 15년간 미국 국채를 기관에서 운영을 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매크로를 뭐 나름대로 보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이 코로나 때 비트코인을 접하게 되면서 뿅 가게 됩니다. 확신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모으고 있는 분인데 어영부영 모으다 보니까 이분이 기업 순위 비트코인 보유 개수가 16,000개나 모았어요. 그래서 한 7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 들어보신 분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벌써 7위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이분의 신념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비트코인은 그 어떤 자산보다도 약한 확신자를 빨리빨리 걸러버린다. 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주식도 한 20%, 30% 떨어지면 바로 팔진 않죠. 뭐 매크로가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전쟁이 어떻고 인플레가 어떻고 뭐 패드가 어떻고 하면서 버티고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뭐 판다든지 부동산은 그러고 말 것도 없죠. 안 팔릴 때도 있고 현금화가 어려운데 비트코인은 뭐 24시간 계속 돌아가다 보니까 현금화가 빠르니까 그냥 좀만 그러면 바로 슉 팔아버리고 그래서 어떤 자산보다도 빨리빨리 걸러낸다. 확신이 있지 않으면 변동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비트코인은 오래 들고 있을 수 없다. 약간 세일러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스트레티지랑 스트라이브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데요. 공동 창업자가 스트라이브는 사실 매트콜 CEO보다 더 유명한 분입니다. 비뱅 라마스와미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분이죠. 85년생이고요. 인도계 미국인인데 24년 공화당 대선 후보 출신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떨어지긴 했었지만 85년생 젊은 분이 지금은 오하이오에서 공화당에선 압도적인 82% 지지를 받고 주지사 후보로 나왔어요. 물론 중간 선거 때 어떻게 될지는 이제 가봐야 알지만 아무튼 주지사 후보기도 하고 이분의 별명이 리틀 트럼프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젊은 앞으로도 영향력을 끼칠 만한 분인데 스트라이브의 공동 창업자고 지분도 꽤나 많이 들고 있어요. 뒤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부터 좀 주목을 받고 좀 눈에 넣어야 될 회사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작년 9월이었죠. 나스닥에도 AST라는 지금은 주가가 엉망인데 상장이 돼 있고요. 비트코인 트레저리 회사로서 비트코인을 무려 16,500개나 현재 모았다라고 합니다. 스트레티지에 비하면 귀여운 수준이긴 한데 차이가 있다면 부채가 없습니다. 부채를 다 갚아버렸어요. 신기하죠? 이렇게나 많이 사고 또 사타라는 어찌 보면 STRC랑 비슷한 배당주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트레티지는 한 11%, 12% 배당을 주면 이 사타라는 배당주는 13%를 현재 주고 있어요. 물론 왔다 갔다 하긴 하죠. 그리고 6월 16일, 17일부터는 매일 주는 걸로, 배당을 매일 주는 걸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스트래티지도 한 달에 한 번 주는 걸 2주에 한 번 주는 걸로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와, 엄청나죠? 이게 만약에 망하면 크게 망하겠지만 잘 돌아간다면 매일 13% 가까운 이자를 받는다? 획기적인 회사니까. 그러니까 스트래티지가 지금 긴장을 하는 겁니다. 따라쟁이가 생겼다. 이분이 이제 라마스왑이라는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이죠. 리틀 트럼프라는 분인데 오하이오 공화당 이제 경선에서 압승을 거뒀고 그래서 앞으로 영향력이 있는 분 같은데 이분이 공동 창업자로서 지금 뭐 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갑자기 갑작스러운 스트라이브가 나와서 돈이 생겨서 비트코인도 이렇게 많이 사고 있고 배당도 뭐 13%나 준다는 거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대주주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일단 공동 창업자 비뱅 라와스와미가 무려 8.8%나 되는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트럼프 일가랑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도 8.8%인데요. 가족들을 위한 신탁도 2.2% 별도로 들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지분을 지금 스트라이브를 창업을 시켰고 투자를 했음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아까 CEO 매튜 콜은 뭐 0.7% 정도를 들고 있고 그 기관 투자자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봤던 분들이 자꾸 눈에 보이네요. 압도적인 대주주입니다. 피델리티, 친크립토 자산운용사죠. 12%를 들고 있었고요. 블랙락이 이게 13F 최근에 1분기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보유를 안 하고 있다가 26년도 1분기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때 6.1%나 되는 지분을 사서 5%가 넘으면 13F에 딱 걸립니다. 그래서 블랙락이 역시나 많은 지분을 산 게 드러났고 그 밑으로 시타델이나 제인 스트리트는 이런 무서운 친구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안 사셨어도 좋을 텐데 아무튼 5% 정도를 갖고 있고 알아보니까 뱅가드도 어, 13F 26년도 1분기 공시에는 안 잡힙니다. 근데 25년 4분기에는 대거 매수, 그러니까 전분기 대비해서 5,600% 이상 증가를 했다는 거. 제가 찾아보니까 지분율이 한 3점 몇 퍼센트 정도를 산 것 같더라고요. 근데 5%가 안 넘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나오진 않았는데 역시나 뱅가드도 들어왔고요. 캐피탈 그룹 여기도 뭐 5%는 안 넘기는 것 같은데요. 여기도 이제 세계 최대 뭐 5위, 6위권 치면 들어가는 자산 운용사거든요. 특히나 여기는 그 뭐 아메리칸 펀드나 여러 가지 액티브 펀드를 운영합니다. 뭐 뱅가드나 이런 데는 패시브 위주로 해서 넣는 데 반해서 캐피탈은 그냥 콕 집어서 나 이거 오를 거야라고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난다 긴다 하는 자산 운용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대주주로서 결정을 내려주고 해서 지금 스트라이프, 그러니까 스트래티지를 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상장 이후에 드러난 얘기고, 그럼 상장 전에 25년도 9월에는 누가 투자를 했는고 한번 살펴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뭐 거의 페이팔 마피아 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재는 지분이 미공개긴 하지만 25년도 9월 전에 비상장 뭐 투자, 뭐 벤처 캐피탈로서 투자를 한 분들은 이름이 만만치 않네요. 뭐 피터 틸은 잘 알고 계시죠? 피터 틸을 필두로 빌 에크먼, 뭐 리틀 버핏이라고 불리는 분도 역시나 시드 투자를 해놨었고 켄터 피츠제럴드,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이 이제 있는 회사는 아예 판을 깔아주는 역할을 이 투자를 직접 주관을 한 분들로 보입니다. 파운더스 펀드는 피터 틸 쪽이니까 잘 아실 거고 뭐 나야 캐피탈 여기는 부통령 JD 벤스가 창업한 벤처 캐피털이다. 이들이 다 페이팔 페이팔 마피아잖아요. 그리고 존 론스데일도 팔란티아 공동 창업자. 야, 이분들이 굉장한 돈을 투자를 해 놨었다. 그 전에요. 자, 그럼에도 왜 그런 공개가 되지 않느냐? 얼마나 들고 있는지. 제가 알기로 5%가 넘으면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러나지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을 한다면 신주 발행을 많이 하겠죠. 그래서 신주 발행이 많이 되니까 이분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뭐 예전에는 뭐 5%, 10% 이렇게 들고 있었는데 엄청난 양이 이제 발행이 되니까 희석이 돼서 규모가 줄어들고 작게 보여서 아마도 지분이 좀 떨어지고 해서 공개는 되지 않는다. 근데 확실한 건 이 회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그들이 들어왔고, 만들어진 후에도 거의 3대, 4대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다 들어온 거는 팩트로 보이네요. 그쵸? 그래서 그들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그들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게 저는 투자이지 않을까. 뭐 남들이 파티를 하든 뭐가 오르든 떨어지든 그들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참 투자가 힘들긴 하지만 이런 행동들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근 힘드시겠지만 모든 자산의 상승과 하락, 끝이 있고 저는 변곡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생존했을 시에 끝이 있고 변곡점이 있겠죠. 죽어버리고 상장 폐지가 되면 그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잘 골라야 된다. 이런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김치 프리미엄이 마이너스 4%는 22년도에 한 번 본 것 같습니다. 거의 보기 힘든 지금 역프리미엄.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없는데 한국은 극도로 코인을 싫어한다, 떠났다.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기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 여러 외신을 통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뿌려진 뉴스가 있는데요. 지금은 뭐 미국과 이란이 어떻게 전쟁을 하고 워낙 뒤집기 때문에 말이 바뀌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걸 보면 트럼프가 얼마나 이 이란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지가 들통이 났습니다. 이거 이 통화 내용 지금 보고한 사람 지금 잡아낼 기세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네타냐후와 통화 중에 욕설을 섞어서 비난을 했다. 이스라엘이 자꾸 레바논 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이 휴전하려고 종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초를 치는 겁니다. 막 이란이 나 안 해, 나 안 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화가 많이 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 고립될 거야, 너 경고한다. 트럼프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의 자국 내 부정부패 혐의 재판 당시에 내가 도움을 줘서 당신 감옥 안 갔다는 거 상기해. 너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러면서 이게 정말 굉장히 많이 완화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지금 고급스럽게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이 원문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 너는 정말 미쳤다. 내가 아니었으면 네타냐후 너는 감옥에 있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구했다. 막 욕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금 모두가 너를 미워하고 이 일 때문에 모두가 이스라엘을 미워한다. 미워하고 있다. 매우 분노한 상태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소리를 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밝혀지면 지금 얼마나 트럼프가 이란 종전, 휴전을 원하는지가 들켜지니까 뭐 근데 뭐 어떠겠습니까? 이미 들통이 났다. 그래서 이란 전쟁도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ISM 협회의 제조 PMI 지수가 가장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과 맞는 이 지수였는데요. 요게 드디어 지금 전쟁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인플레, 뭐 석유값 높습니다. 근데 드디어 최고치, 야, 드디어 스탠다드 앤 푸어스 글로벌 그 수치도 4년 만에 최고치였는데 ISM 협회 것도 22년 5월 이후로 드디어 최고치 54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혹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니 전쟁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인플레가 벌어지고 오히려 재고를 쌓아놔야 하기 때문에 이 구매 담당자들이 주문을 많이 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조금 멀리 간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있어요. 지금 22년 4월, 5월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빼꼼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전이 52점 몇, 52점 몇, 52점 몇, 52점 몇, 이거를 딛고 나서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25년 12월 달에, 즉 1월 초에 발표를 할 때 47.9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지금 50 밑에서 놀았던 적이 역사상 없어요. 너무나도 오랫동안 힘든 구간을 겪었는데 1월, 2월, 3월, 4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점 찍은 거 있죠? 52.4, 뭐 7, 뭐 52에서 계속 그러니까 50 위에서 놀다가 54가 올라왔다는 거는 그냥 일시적으로 재고를 뭐 확보하기 위한 그런 PMI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60 근처까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드디어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뭐 이런 것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랜 시간 고생하신 만큼 그 열매는 엄청 크고 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성경을 안 보시는 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현재 이 장면이 떠오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사 선지자가요, 북이스라엘 장군에게 했던 말인데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상황은 북이스라엘 성이요, 외적들에게 포위를 당해서 먹을 게 없잖아요. 오늘은 네 자식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 삶아 먹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장관이 말을 한 겁니다. 하늘의 창문을 내신들 우리가 이걸 뭐 먹는다고 웃기시네. 그럴 리는 없을 거요. 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그분한테 네 눈으로 볼 건데 너는 못 먹을 거야. 이 얘기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실제로 다음 날에 그 장관은 눈으로 외적들이 후퇴를 하면서 포위가 풀리는 걸 보긴 봤습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다면서 성문을 나가는 군중들을 막으려다가 성문 앞에서 밟혀 죽었거든요. 야, 근데 저는 이런 말들을 저도 과거에 많이 했었죠. 너나 많이 사세요. 네가 가라 하와이 했었고요. 1년 전 저희 방송에서도 국장 그런 거 30배, 3000% 올라도 안 사요. 계속 역사가 비슷하게 반복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랜 시간 고생을 했지만 저는 그 고생하신 분들의 열매는 정말 크고 달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